셜록 홈즈의 사건집 중에서 창백한 병사. 창백한 병사는 왓슨이 아닌 홈즈가 직접 썼다는 설정의 단편입니다. 왜냐하면 왓슨이 결혼을 해서 베이커가를 떠나 있다는 설정이거든요. 평소에도 왓슨이 쓴 글을 투덜대던 홈즈는 직접 자신이 써보니 결국 왓슨처럼 쓰게 된다며 징징거리는데요. 아무튼 코난 도일도 홈즈의 관점에서 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창백한 병사. 읽어줄게요. 내 친구 왓슨은 가끔이지만 아주 집요할 때가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게 직접 사건을 써보라고 나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사실 이 일은 내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그의 글에 대해 사실성이 부족하고 사건 자체보다는 대중의 취향에 맞게 글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잔소리를 했으니까. 홈즈, 자네가 직접 써봐. 그의 결심이 완고해서 나는 결국 펜을 들어야 했는데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왓슨이 따로 정리해둔 사건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사건 중 상당히 기이한 사건이라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내 친구이자 전기작가인 왓슨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 사건에 그와 동행한 것은 그의 감성적인 변덕 때문이 아니라 왓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싶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며 나의 추리를 과도하게 평가하지만 정작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나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친구는 위험하다. 그러나 왓슨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변함없이 놀라워하고 미래를 아직 펼치지 않은 책처럼 생각하는 이상적인 협력자라 할 수 있다. 내가 노트를 확인해 보니 제임스 M. 도드 씨가 나를 방문한 것은 보어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03년 1월이었다. 커다란 체격에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이는 영국인이었다. 당시 왓슨은 나를 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한 그의 유일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나는 창을 등지고 앉는 습관이 있었는데 손님을 빛이 들어오는 맞은편 의자에 앉히기 위해서였다. 제임스 M. 도드 씨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다소 망설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침묵하는 동안 관찰하기 위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내 추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기에 몇 가지 추리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드 씨가 약간 놀라며 대답했다. 황실 기마 의용군이셨고요. 예, 맞습니다. 미들섹스 연대에 계셨겠군요. 정확합니다. 꼭 마법사 같네요. 나는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영국의 햇빛으로는 그을릴 수 없는 모습에 건강미 넘치는 신사가 손수건을 주머니가 아닌 소매에 넣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면 그의 경력을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턱수염을 짧게 기르고 있는데 그 역시 일반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기마병들이 그런 식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들섹스 연대 출신이라는 것은 선생의 명함을 보고 알았는데 스로머턴가의 주식 중개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렇다면 어느 부대였겠습니까? 홈즈 씨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군요. 특별한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관찰한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드 씨,
아침부터 관찰의 과학에 대해 논의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덕스베리 올드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홈즈 씨. 아, 그리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를 보고 안 것뿐이니까요. 이렇게 서둘러 약속을 잡고 찾아온 것은 분명 긴급한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편지는 오후에 썼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엠스워스 대령이 나를 쫓아내지만 않았다면 당신을 쫓아내다뇨. 그렇습니다. 쫓아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완고한 사람이니까요. 엠스워스 대령은 가장 엄격한 지휘관이었고 입도 아주 거칠었습니다. 가프리만 아니었다면 저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자 의뢰인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좋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 테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어제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년 전 1901년 1월에 입대했는데 그때 가프리 엠스워스도 같은 중대에 들어왔습니다. 가프리는 크림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엠스워스 대령의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기지를 물려받았으니 그가 자원 입대한 건 당연했죠. 그는 부대에서 뛰어난 사병으로 손꼽혔고 우린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맺었죠. 그는 나의 가장 친한 동료였는데 그건 군대 생활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린 1년 동안 온갖 힘든 전쟁을 함께 치렀어요. 그런데 프레토리아 외곽에 있는 다이아몬드 힐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가프리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케이프타운 병원과 사우샘프턴에서 편지 한 통씩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 모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난 엠스워스 대령에게 편지를 보내 가프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편지를 써봤는데 이번엔 짧고 퉁명스런 답장을 받았죠. 가프리는 세계 일주를 떠났고 1년 후에나 돌아올 거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전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좋은 녀석이 이런 식으로 친구와 연락을 끊고 떠날 리 없어요. 가프리답지 않다고요. 그리고 우연히 들었는데 그는 상당한 재산의 상속자지만 그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종종 괴롭힘을 당했고 가프리는 견디기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의심스러워 어찌된 일인지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집을 비운 터라 여러 가지 제 일을 해결하느라 이번 주에야 가프리의 문제를 조사할 수 있게 됐죠. 이 일을 시작했으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 일은 미뤄둘 생각입니다. 제임스 M. 도드 씨는 적으로 삼기보다는 친구로 만들어야 할 인물인 것 같았다. 파란 눈은 엄격했고 네모난 턱은 강인해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베드포드 근처에 있는 그의 집 턱스베리 올드파크로 가서 직접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엄격함에 질려 이번엔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가프리의 친구고 그동안 군대에서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을 어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근처에서 묵을 예정이니 잠깐 찾아뵈도 괜찮겠냐고요. 어머니께서는 하룻밤 묵어가라며
상냥한 답장을 보내셨고 저는 월요일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턱스베리 올드홀은 마을에서 8km 정도 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차가 없어 가방을 들고 걸어가야 했는데 도착할 때쯤엔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택은 넓은 정원에 커다랗게 지어져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시대 양식부터 빅토리아 시대 양식까지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이 뒤섞여 있었죠. 건물 내부는 나무 판자를 빙 둘러 붙여 놓았는데 용단과 빛바랜 옛 그림들이 걸려 있어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랄프라는 늙은 집사는 그 저택과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그의 아내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그녀는 가프리의 유모였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친구가 어머니 다음으로 유머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이상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닌 좋은 분 같아 보였는데 작고 하얀 생쥐처럼 온화해 보이셨어요.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대령뿐이었습니다. 우린 만나자마자 다퉜는데 그대로 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령이 저를 돌려보내려는 속셈인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저는 대령의 서재로 안내됐는데 덩치가 크고 탁한 피부에 헝클어진 수염에 지저분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코는 독수리 부리처럼 툭 튀어나왔고 짙은 눈썹 아래는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가프리가 왜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자네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뭔가? 그가 거칠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미 어머님께 편지를 보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아프리카에서 가프리를 알게 됐다고 했지.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건 자네 말뿐이지 않나. 저는 가프리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게. 그는 제가 건넨 2개의 편지를 힐끗 보더니 휙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전 아드님인 가프리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으니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봐, 그건 이미 내가 편지로 알려준 것 같은데. 내 아들은 지금 세계 여행을 떠났어.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와 내가 휴식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행을 권했지. 그러니 아들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전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가프리가 타고 간 배의 이름과 배가 출발한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그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게요. 제 요구에 대령은 짜증이 난다는 듯 커다란 눈썹을 찡그리고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위험한 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한 사람의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도둑은 자네처럼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자넨 지금 아주 무례한 짓을 하고 있어. 전 아드님이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자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줬지만 이제 이 정도에서 그만두게. 모든 가정에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마련이지. 내 아내는 자네와 가프리가 함께 지낸 이야기가 듣고 싶어 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끄게. 곤란한 처지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홈즈 씨,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내 친구의 행방을 밝혀낼 때까지 결코 조사를 멈추지 않겠다고요. 지루한 밤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음침하고 낡은 방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부인은
나에게 아들에 대해 열심히 질문했지만 대령은 침울하고 우울해 보였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에 있는 큰 방이었는데 장식은 없었고 다른 방처럼 음침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아프리카 초원에서 지낸 사람들은 숙소에 까다롭지 않죠. 커튼을 열고 정원 밖을 내다보니 반달이 걸려 있었는데 아름답더군요. 벽난로 옆에 앉아 소설이라도 읽으려고 램프를 테이블 옆으로 끌어당기는데 나이 든 랄프 집사가 석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밤에 석탄이 모자랄까봐 가져왔습니다. 날씨도 춥지만 여기 방들은 유난히 춥거든요. 그는 방을 나가려다가 망설이더니 주름진 얼굴에 소심이 가득 차서는 나를 쳐다봤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실례지만 아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프리 도련님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유모였으니 도련님은 제게 아들과도 같죠. 그러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도련님이 부대에서도 잘 지내셨다고요. 예, 용감한 병사였습니다. 보어족의 총탄에서 저를 구해준 적도 있었으니까요. 가프리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늙은 집사는 마른 손을 문질렀습니다. 그래요. 도련님은 늘 그런 분이었죠. 늘 용감했어요.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 다 올라가 봤을 정도였죠.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참 착한 아이였어요. 착한 분이셨는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잠깐, 가프리가 죽은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프린 지금 어떻게 됐죠? 집사의 어깨를 잡고 물어봤지만 집사는 몸을 웅크린 채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 모릅니다. 주인님께 물어보세요. 그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집사가 방을 나가려 했지만 전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밤새 이 팔을 놓지 않을 겁니다. 가프리가 죽었나요? 그는 내 눈을 피한 채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서 있더니 마침내 이야기를 해줬는데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대답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집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방을 뛰쳐나갔어요. 홈즈 씨, 제가 어떤 심정으로 다시 의자에 앉았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집사의 말을 듣고 떠오른 건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분명 내 불쌍한 친구는 범죄에 연루됐거나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휘말린 거예요. 엄격한 대령은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가프리를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죠. 가프린 무모한 면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렸죠. 의심의 여지 없이 나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가프리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계속하세요. 이번 일은 아주 특이하군요. 홈즈 씨, 가프리가 창문 밖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서 있었어요. 아까 창문 밖을 내다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열어둔 커튼 틈으로 그가 서 있었어요. 창문이 바닥까지 나 있어 그의 모습을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척 창백했는데 그렇게 하얀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눈이 마주치자
살아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험지 씨,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치즈처럼 하얗게 빛나는 그의 무시무시한 창백한 얼굴뿐만 아니라 뭔가 은밀하고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알던 솔직하고 남자다운 가프리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보어인을 상대로 1, 2년 동안 전쟁을 치른 사람이라면 늘 긴장한 상태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 익숙하죠. 가프리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창문 걸쇠를 여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가 사라진 정원 쪽으로 달려갔어요. 정원은 꽤 길었고 달빛도 흐릿했지만 내 앞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군요. 나는 달려가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길끝에 다다르자 여러 별채 방향으로 길이 갈라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택이 있는 뒤쪽이 아니라 제 앞쪽 어디선가에서 나는 소리였죠. 홈즈 씨,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환영을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가프린 저를 피해 도망쳤고 어딘가로 들어가 문을 닫은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대령의 태도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부인이 근처에 구경할 만한 곳이 있다고 말하자 저는 하룻밤 더 지낼 수 있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령은 마지못해 허락을 했고 저는 저택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가프리가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걸 확신했지만 정확히 어디에 왜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저택은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현대 하나가 숨어 있어도 될 것 같더군요. 만약 저택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면 그걸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닫는 소리는 저택 쪽에서 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령 부부는 각자의 일이 바빠 저를 혼자 내버려 두었기에 방해받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몇 개의 작은 별채가 있었는데 정원사나 사냥터지기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여기서 들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산책을 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걸었죠. 그때 검은 코트에 모자를 쓴 작은 남자가 별채에서 나왔는데 정원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그 남자는 열쇠로 자물쇠를 잠그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나를 보자 꽤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이 저택에 오신 손님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프리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말했죠. 가프리도 저를 보고 싶었을 텐데 여행을 떠났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 됐군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태도로 말하고 가버렸는데 내가 조금 후에 뒤를 돌아보자 정원 끝에 있는 월계수 나무 뒤에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척하면서 그 작은 별채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대담하게 행동해 일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창문으로 빠져나와 낮에 보았던 그 작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던 창문엔 덧문까지 닫혀 있더군요. 그런데 다행히 커튼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덧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길래 가까이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엔 램프와 난로불이 켜져 있었고 아침에 보았던 모자를 쓴 남자가 창문 쪽을 향해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신문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이야기가 끊겨서 짜증이 난 것 같았다. 그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크기가 큰 신문이었는지 주간지처럼 작은 것이었는지는 기억하겠죠. 그러고 보니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펙데이터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남자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남자가 가풀이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어깨는 제겐 너무나 익숙하니까요. 그는 우울한 태도로 한쪽 팔에 머리를 기대고는 난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쳐서 뒤를 돌아보자 엠스워스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저택으로 들어갔고 방으로 들어가자 그가 열차 시간표를 주며 말했죠. 내일 아침 8시 30분 런던으로 가는 기차가 있네. 8시에 마차를 준비해주지. 대령은 화가 나서 얼굴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전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걱정돼서 그런 거라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대령이 말하더군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네. 자네는 우리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했어. 손님으로 와서 스파이 짓을 하다니.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게나. 홈즈 씨,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이유로 대령이 그를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유로워 보이지 않더군요. 경고하지만 엠스워스 대령님, 제 친구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전 이 비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당신이 어떤 협박을 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는 늙은 악마처럼 나를 노려보았는데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 같았죠. 대령은 마르고 거칠었는데 저도 약골은 아닙니다만 상대하기 쉬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돌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약한 기차를 타고 홈즈 씨에게 편지를 썼던 대로 조언을 구하고자 달려온 겁니다. 도드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번 사건은 매우 제한적이기에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흥미롭고 참신해서 기록해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평소 즐겨 쓰는 논리 분석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내가 의뢰인에게 물었다. 그 집에 하인들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론 늙은 집사와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박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별채에는 하인이 없었습니까? 거기엔 수염을 기른 작은 남자뿐이었는데 신분이 꽤 높은 사람 같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군요. 혹 저택에서 별채로 음식을 나르는 것을 봤습니까? 말씀을 하시니 생각이 나는데 랄프 집사가 바구니를 들고 정원 산책로를 따라 그 집 방향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그 안에 음식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까? 그럼요. 역장과 마을 여관 주인에게 가프리가 오랜 친구인데 그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죠. 그들은 가프리가 군대에서 돌아오자마자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도드 씨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습니까? 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조사를 해봐야겠군요. 나와 함께 덕스베리 올드 파크로 갑시다. 오늘이요? 그 순간
그레이스 민스터 공작이 깊이 연루된 내 친구 왓슨이 애비 학교 사건이라고 기록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게다가 튀르키예 황제로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받은 사건도 수사 중이었는데 그 사건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기에 내 사건 일지 수첩을 보니 다음 주 초가 되어서야 도드씨와 함께 베드포드셔로 향했다. 뉴스턴 역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근엄하고 무뚝뚝한 신사를 태웠는데 미리 약속해둔 사람이었다. 도드씨, 이분은 내 오래된 친구인데 이 일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더 이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군요. 왓슨의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은 알겠지만 수사를 하는 동안 나는 말을 아끼고 드러내지 않는 것에 익숙하다. 도드는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계속했다. 기차에서 나는 내가 데려간 친구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도드 씨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다. 창가에서 친구의 얼굴을 분명히 봤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가풀이었습니까?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코가 유리에 눌릴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램프의 불빛이 그의 모습 전체를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혹 닮은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제 친구가 맞습니다. 모습이 변했다면서요. 피부색이요.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마치 물고기 배처럼 하였어요. 표백을 한 것처럼요. 전체적으로 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본 건 창문에 바짝 된 그의 이마뿐이었으니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봤습니까? 아니요, 순간 너무 놀라 쳐다만 보다가 홈즈 씨에게 말한 대로 그의 뒤를 쫓아갔지만 성과는 없었죠. 이 사건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사소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았다. 마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야 의뢰인이 말했던 기이하고 오래된 저택에 도착했다. 나이 든 랄프 집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내 오랜 친구는 마차에 남아 우리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주름진 얼굴의 랄프 집사는 검은색 코트에 희끗희끗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갈색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즉시 장갑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친구 왓슨의 말 맞다나 예민한 내 감각은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냄새를 맡았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장갑에서 나는 냄새 같았다. 나는 돌아서서 모자를 올려놓다가 일부러 떨어뜨린 뒤 모자를 줍는 척하며 장갑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타르 냄새가 분명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건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뻔했다. 왓슨이 그럴듯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연결고리를 감추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말이다. 엠스워스 대령은 방에 없었지만 랄프 집사의 전가를 받고 급히 서재로 돌아왔다. 복도에서 그의 무겁고 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휙 열리더니 턱수염을 기른 대령이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들어왔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우리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 짓밟았다. 이 건방진 놈, 다신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내 허락 없이 여기 들어왔으니 나는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 총으로 쏴버릴 테다. 그때 대령이 나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에게도 경고하는데 당신의 천한 직업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재능은 딴 데 가서나 알아보시지.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가프리가 감금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진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의뢰인이 단호하게 말하자 대령은 배를 울렸다. 랄프,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관 2명을 보내달라고 해.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잠깐만요. 도도씨, 우린 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대령님, 도도씨 또한 아드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에스워스 대령, 저와 5분간만 대화를 나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난 그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야. 랄프, 뭐하고 있나? 어서 경찰에 신고해. 노병이 말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등으로 문을 막으며 말했다. 경찰이 이 사건에 개입하면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나는 노트를 꺼내 급히 단어 하나를 적어 대령에게 건넸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겁니다. 대령은 분노가 사라지고 놀란 얼굴로 글자를 응시했다. 어떻게 알았어? 대령은 괴로워하며 의자에 앉았다.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는 수척한 손으로 헝클어진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더니 곧 체념했다는 몸짓을 했다. 좋소. 가프리를 만나고 싶다면 만나보시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들 때문에 허락하는 거요. 랄프, 가프리와 켄트 씨에게 우리가 5분 뒤에 찾아가겠다고 전하게. 우린 정원 오솔길을 지나 길끝에 있는 별채에 도착했다. 문 앞에는 턱수염을 기른 작은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엠스워스 대령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켄트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 사람들이 억지로... 가프리를 만날 수 있겠소. 예,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크고 소박한 가구가 놓인 방 안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한 남자가 벽난로를 등지고 돌아서 있었는데 그를 보자 도도씨가 손을 뻗으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가프리, 자네 괜찮나? 그러자 그는 손을 들어 거절의 뜻을 보였다. 지미, 날 건드리지 마. 멀리 떨어져. 자, 날 봐. 내가 아직도 미들섹스 연대 비중대의 똑똑했던 엠스워스 상병 같아 보이나? 그의 모습은 분명히 변해 있었다. 예전엔 아프리카 태양에 그을린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남자였을 테지만 지금은 허옇게 탈색된 피부가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 이래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거야. 지미, 너 혼자 왔다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 난처하게 됐어. 가프리, 네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날 밤 네가 창문에서 날 들여다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나도 랄프에게서 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날 보길 원치 않아서 몰래 창문으로 엿보려고 했는데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도망쳤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 긴 얘기는 아니야. 가프리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동부철도선 프레토리아 외곽에 있는 버벨스프루트에서 아침에 벌어졌던 전투 기억해? 그 전투에서 내가 총에 맞았다는 얘긴 들었지? 듣긴 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어. 그때 나를 포함해 3명이 낙오됐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폐허가 된 지역이었지. 우리가 심슨이라고 부르던 친구와 앤더슨, 그리고 나는 보어인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숨어있던 보어인에게 우린 당하고 말았어. 2명은 살해됐고 난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 하지만
단신이 말을 타고 도망쳤고 안장에서 굴러 떨어지기 전까지 몇 킬로미터를 달렸어.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밤이었고 난 기운도 없고 몹시 아팠지만 몸을 일으켰지. 놀랍게도 가까운 곳에 넓은 계단과 창문이 있는 큰 집이 있었어. 지독하게도 추웠지.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는데 밤이 되면 얼마나 혹독하게 추워지는지 너도 잘 알 거야. 뼛속까지 얼려버리는 추위에 유일한 희망은 그 집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집으로 걸어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몸을 질질 끌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활짝 열린 문을 지나 침대가 여러 개 놓여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내던지듯 누워 한숨을 내쉬었지. 침대는 정돈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떨리는 몸을 옷으로 감싸 안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 다시 깨어났을 땐 아침이었는데 제정신인 상태가 아니라 마치 악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 커튼이 없는 커다란 창문을 통해 아프리카의 태양빛이 밀려들어와 커다랗고 하얗게 칠해진 방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지. 내 앞에는 머리가 커다란 작고 왜소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갈색 스펀지 같은 섬뜩한 두 손을 휘저으며 네덜란드어로 흥분해서 뭐라뭐라 떠들어댔어. 그 뒤에서는 여러 명의 무리가 그 상황이 웃긴다는 듯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난 그들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 하나같이 몸이 뒤틀려 있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지. 그중 누구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 왜냐면 큰 머리를 가진 남자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뒤틀린 손으로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리려 했고 내 어깨에선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으니까. 그 작은 괴물은 황소처럼 힘이 셌는데 때마침 웅성거리는 소리에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을지 알 수 없어. 노인이 네덜란드어로 몇 마디 엄하게 이야기하자 무리들은 조용해졌어. 그리고 나에게 돌아서서 깜짝 놀란 눈으로 묻더군. 도대체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요? 잠깐, 일단 어깨의 부상을 치료해야겠소. 난 의사고 곧 붕대를 감아주겠소. 하지만 여기보다는 전쟁터가 더 안전했을 거요. 여기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고 당신은 나병 환자 침대에서 잠을 잔 거요. 지미, 더 말해줄까? 곧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전날 모두 대피를 했다가 영국군이 진격을 하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거였어. 그 의사에겐 면역이 있어 괜찮았지만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 그는 나를 1인 병실로 옮기고 친절하게 보살펴줬어. 그리고 일주일 후 프리토리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 그렇게 비극은 시작된 거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로도 이 끔찍한 증상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숨어 사는 수밖에. 우린 믿을 수 있는 2명의 하인만 남겨두고 의사인 켄트 씨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곳 별채에서 지내기로 했지. 이 방법만이 유일했어. 안 그러면 풀려날 희망도 없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 격리돼 나병 환자들과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했어. 작은 마을에 소문이라도 나면 난 끔찍한 파멸로 끌려 들어가야 하니까. 지미,
너라도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는 편을 선택했을 거야. 그런데 왜 아버지가 널 이리로 데려온 거지? 그러자 엠스워스 대령이 나를 가리켰다. 이 신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나병이라고 쓴 쪽지를 펼쳐 보였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차라리 모든 걸 알려주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잘 선택하신 겁니다. 환자를 진찰한 건 켄트 씨뿐이겠죠. 실례지만 박사님, 열대성이나 아열대성인 이 병에 대해 전문가십니까? 교육받은 의료인이니 보통의 의료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소 경직된 태도로 말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유능한 의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지만 이 병이라면 다른 의사의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환자를 불법으로 격리하고 있어 처벌받을까 봐 피하셨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엠스워스 대령이 말했다. 이럴 줄 알고 믿을 수 있는 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예전에 그의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 오늘은 의사가 아니라 제 친구로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바로 제임스 손더슨 경입니다. 그 순간 켄트 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차올랐다. 그분을 만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럼 제임스 경을 모셔오겠습니다. 지금 문 밖에 있는 마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엠스워스 대령, 그동안 우린 서재로 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드릴 것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왓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있었다면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감탄하면서 상식에 불과한 나의 추리를 천재적인 재능으로 포장해 주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으니 엠스워스 대령과 그의 부인에게 설명해 주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려 한다. 추리의 과정은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제거했을 때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설 몇 가지가 남을 수 있지만 하나씩 검토해 나가다 보면 결국 가장 설득력 있는 한 가지만 남게 되니까요. 이제 이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의뢰받았을 때 가프리가 별채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감금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질러 숨어 있거나 미쳤는데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거나 격리가 필요한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말입니다. 이것들 말고는 적절한 이유가 없었으니 세 가지 상황을 조사해봤죠. 우선 범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었으니까요. 만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라면 그를 숨겨두기보다는 해외로 보내는 것이 더 나았겠죠. 그나마 미쳤다는 가설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프리가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고 함께 있는 사람이 관리인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나올 때 문을 잠궜으니 가프리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가프리가 갇힌 곳에서 빠져나와 도드씨를 보러 올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도드씨, 켄트 씨가 뭘 읽고 있었는지 질문했던 거 기억합니까? 렌시시나 영국 의학 저널이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간병인을 두고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정신병자를 격리한 채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애써 숨기려 했을까? 그러니 이 가설 역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이 남았는데
가능성은 적어 보였지만 상황에는 딱 들어맞았죠. 나병은 아프리카에서는 희귀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프리가 나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가족들은 그를 격리시키고 싶지 않았으니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소문이 퍼지면 당국의 간섭을 받아야 하니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했겠죠. 만약 충분한 보수를 받는다면 헌신적인 의사가 환자를 돌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환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건 나병의 일반적인 증상이죠. 그러니 세 번째 가설은 가장 설득력이 있었고 저는 이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수행하는 집사가 소독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의심마저 풀려버렸죠. 나는 대령에게 글자를 써서 보여줬고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고 글로 쓴 것은 저를 믿어도 좋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이번 사건에 대한 설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을 쯤 문이 열리더니 위대한 피부과 의사가 안내를 받으며 서재로 들어왔다. 스핑크스처럼 엄숙한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그는 대령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내 직업상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전할 때가 많은데 이번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아드님은 나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병과 비슷해 보이는 어린 선이라는 질병입니다. 피부가 비늘처럼 변하는 병인데 보기에도 흉하고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전염되지 않고 완치도 가능하죠. 험주 씨, 정말 놀라운 우연일까요? 이 젊은이는 병에 걸린 뒤에 끔찍한 고통을 받았는데 나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직업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병이 아닙니다. 이런, 부인이 기절을 하셨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쁜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뿐이니 켄트 씨가 회복될 때까지 잘 돌봐주면 괜찮아질 겁니다.